할머니 괜찮으세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영하 15도, 얼어붙은 새벽도로 가난한 배달부 청년이 차에 치일 뻔한 노인을 구했습니다. 쏟아진 지갑 속 수백만 원, 그는 한 푼도 빼지 않고 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청년의 얼굴에서 25년 전 죽은 아들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과연 배달부 청년과 노인 사이에는 어떤 사연이 있을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사연을 이야기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영하 15도의 새벽, 서울의 도로는 얼어붙은 침묵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강희준의 손끝은 이미 감각을 잃은 지 오래였습니다. 낡은 오토바이 핸들을 쥔 장갑 사이로 칼바람이 파고들었고 헬멧 안으로 스며든 냉기는 그의 볼을 얼음장처럼 굳게 만들었습니다. 새벽 4시 도시의 불빛들은 대부분 꺼져 있었고 오직 가로등만이 텅 빈 아스팔트 위에 노란 원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29회를 살아온 그에게 이 새벽 배달은 이미 일상이 되어버린 풍경이었습니다. 보육원을 나온 지 10년 그는 단 한 번도 누군가의 아들이거나 손자였던 적이 없었습니다. 서류상의 이름 강희준조차 보육원 원장님이 지어주신 것이었고 그 앞에 붙은 성씨마저 어디서 왔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버려진 아이, 그것이 그의 시작이었습니다. 배달앱에서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청담동 고급주택가 새벽 배송 요청. 이주는 잠시 화면을 바라보다가 출발 버튼을 눌렀습니다. 부자들의 동네라고 해서 배달비가 더 나오는 것도 아니었지만 이를 가리면 이번 달 월세도 막막했습니다. 청담동으로 향하는 길, 도로는 검은 얼음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이주는 속도를 줄이며 조심스럽게 코너를 돌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전조등 불빛 속에 검은 코트를 입은 노인의 뒷모습이 들어왔습니다. 휘청거리는 걸음, 도로 한가운데를 걷고 있는 그 모습이 이상했습니다. 반대편에서 대형 승용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헤드라이트가 노인의 등을 비추었지만 그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아니, 돌아볼 수 없는 것 같았습니다. 차는 멈출 기미가 없었고 빙판 위에서 제동을 걸어봤자 소용없다는 것을 이주는 알고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오토바이를 옆으로 내던지듯 세우고 이주는 도로 위로 뛰어들었습니다. 노인의 허리를 끌어안고 그대로 인도 쪽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귀를 찢는 경적 소리, 타이어가 빙판을 긁는 날카로운 마찰음, 그리고 충격. 이준의 어깨가 연석에 부딪히며 둔탁한 통증이 퍼져나갔습니다. 괜찮으세요? 이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품 안의 노인은 떨고 있었습니다. 하얗게 센 머리카락, 깊이 팬 주름, 그러나 어딘가 품이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노인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추위 때문인지 놀라서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노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이주는 그녀를 부축해 인도에 앉혔습니다. 그제야 바닥에 흩어진 것들이 보였습니다. 명품 핸드백, 쏟아진 지갑, 그리고 바람에 날리는 고액권 지폐들. 이주는 아무 말 없이 그것들을 하나하나 주워 담았습니다. 지갑 안에는 현금만 수백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카드 여러 장, 그리고 한도연이라는 이름이 적힌 신분증. 이주는 잠시 그 이름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는 지갑을 닫고 핸드백에 넣은 뒤 노인에게 조심스럽게 건넸습니다. 다 있는 것 같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노인 한도연은 핸드백을 받아들고
이준의 얼굴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청년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순간 그녀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심장이 멎는 듯한 감각이 온몸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저 눈매, 저 콧날, 저 입꼬리에 선 25년 전 세상을 떠난 아들. 한재민의 얼굴이 겹쳐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젊은이 이름이 강희준입니다. 이준. 한도연은 그 이름을 천천히 되뇌었습니다. 그녀의 손자 철거 붕괴 사고로 아들 내외와 함께 죽었다고 믿어온 아기의 이름도 이준이었습니다. 물론 성은 한이었지만 우연의 일치라고 그녀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25년 동안 수없이 다른 사람의 얼굴에서 아들과 손자를 찾아 헤맸으니까요. 병원에 모셔다 드릴까요? 어디 다치신 데는 없으세요? 이준의 물음에 한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친 곳은 없었습니다. 아니, 몸은 괜찮았습니다. 다만 가슴 한구석이 이상하게 저려왔습니다. 이 청년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댁은 어디 사나? 저요? 저는 뭐 여기저기요. 이준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고정된 주소라고 할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월세가 밀리면 옮기고 또 밀리면 옮기고 지난 10년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보육원 출신이라는 꼬리표는 어디를 가든 그를 따라다녔고 그래서 그는 늘 떠돌이처럼 살았습니다. 한도연은 코트 안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금박으로 새겨진 한진건설 명예회장 한도연이라는 글자가 가로등 빛에 반짝였습니다. 이준의 눈이 잠시 커졌습니다. 한진건설이라면 국내 5대 건설사, 뉴스에서도 자주 나오는 대기업이었습니다. 연락해라. 은혜를 갚고 싶다. 이준은 명함을 받아들고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런 우연이 자신에게 일어날 리 없다고 어차피 부자들의 인사치레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노인의 눈빛에는 무언가 진심 어린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이 시간에 혼자 다니시면 위험합니다. 이준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쓰러져 있는 오토바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다행히 크게 망가진 곳은 없었습니다. 헬멧을 쓰고 시동을 거는 그의 뒷모습을 한도연은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오토바이가 사라진 뒤에도 한도연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영하의 바람이 코트 자락을 휘날렸지만 그녀는 추위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불씨처럼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25년간 꺼져 있던 희망이라는 이름의 불씨가. 이준은 배달을 마치고 새벽 6시에 고시원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창문도 없는 두 평 남짓한 공간, 곰팡이 냄새가 배어있는 낡은 이불. 그는 옷도 벗지 않은 채 침대에 누웠습니다. 어깨가 욱신거렸지만 병원에 갈 돈은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그는 생각했습니다. 오늘 만난 그 노인, 한진건설 명예회장. 자신 같은 사람에게 왜 그렇게 간절한 눈빛을 보냈을까? 아마 내일이면 있겠지, 라고 이준은 결론지었습니다. 부자들에게 배달부 따위는 스쳐 지나가는 바람 같은 존재일 테니까. 하지만 그의 손은 무의식적으로 주머니 속 명함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한도연이라는 세 글자가 손끝에서 느껴졌습니다. 왠지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이준은 오랜만에 꿈을 꾸었습니다. 무너지는 건물, 먼지와 연기, 누군가의 비명, 그리고 자신을 감싸 안는 따뜻한 품. 늘 꾸는 악몽이었지만 이번에는 끝이 달랐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이준아, 이준아, 낯설지만 그리운 어머니의 목소리 같은 것이. 새벽빛이 고시원의 얇은 벽을 타고 스며들 무렵 이준은 눈을 떴습니다.
볼 위로 눈물 자국이 말라 있었습니다. 왜 울었는지는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가슴 한구석이 텅 빈 것처럼, 아니 무언가를 잃어버린 것처럼 허전했습니다. 그는 일어나 세수를 하고 다시 오토바이 키를 집어들었습니다. 오늘도 배달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제의 만남은 그저 우연이었을 뿐 자신의 삶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주는 믿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이미 톱니바퀴를 굴리기 시작했습니다. 25년 전 끊어졌던 실이 다시 이어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얼어붙은 새벽도로 위에서 시작된 인연이 어디로 향하게 될지 아직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일주일 뒤 이준의 낡은 휴대폰에 모르는 번호가 떴습니다. 처음에는 받지 않으려 했습니다. 대출 권유나 보험 영업일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같은 번호가 세 번째 울렸을 때 이준은 결국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것은 낯익은 목소리였습니다. 이준 씨 맞지요? 저번에 도와준 한도연 회장이었습니다. 이준은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진짜 연락이 올 줄은 몰랐습니다. 부자들의 감사 인사는 대개 그 자리에서 끝나는 법이었으니까요. 저희 집에 한번 와줄 수 있겠나? 부탁하고 싶은 일이 있어서. 이주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이유도 마땅치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그는 회장이 보내준 주소를 따라 청담동 깊숙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대문 앞에 섰을 때 이주는 자신도 모르게 숨을 멈췄습니다. 저택이라는 말로는 부족했습니다. 높은 담장 너머로 보이는 것은 하나의 작은 성 같았습니다. 정문의 철제 문양은 정교한 덩굴 무늬로 장식되어 있었고 문 양옆에는 오래된 소나무 두 그루가 위엄 있게 서 있었습니다. 경비원이 문을 열어주었고 이주는 긴 진입로를 따라 걸었습니다. 양쪽으로 늘어선 조경수들 사이로 저녁 햇살이 비스듬히 쏟아졌습니다. 공기는 도심과 달랐습니다. 흙냄새와 풀냄새가 섞인 맑고 차가운 공기. 이주는 마치 다른 세계에 들어온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현관에서 한도연 회장이 직접 그를 맞이했습니다. 일주일 전 새벽에 보았던 것과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단정한 한복 차림에 은색 머리카락을 곱게 빗어 넘긴 모습은 품이 있는 노년의 정수를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준을 바라보는 그 눈에는 여전히 무언가 간절한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와줘서 고맙다. 들어오렴. 저택 내부는 바깥보다 더 놀라웠습니다. 높은 천장, 샹들리에 동양화와 서양화가 조화롭게 걸린 복도. 이주는 자신의 낡은 운동화가 대리석 바닥에 닿을 때마다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런 곳에 자신 같은 사람이 있어도 되는 걸까? 응접실에서 차를 마시며 한도연은 본론을 꺼냈습니다. 정원에 나무가 하나 있는데 살려줄 수 있겠나? 이주는 의아했습니다. 이런 대저택이라면 전문 정원사가 있을 텐데 왜 자신에게 이런 부탁을 하는 걸까? 하지만 회장의 얼굴에는 단순한 부탁 이상의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정원으로 나갔을 때 이주는 그 나무를 보았습니다. 저택 한가운데 넓은 잔디밭 중앙에 서 있는 거대한 느티나무. 그러나 그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잎은 거의 다 떨어졌고 가지들은 앙상하게 말라 있었습니다. 줄기 곳곳에 검은 반점이 번져 있었고 뿌리 주변의 흙은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25년 된 나무야. 한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손자 돌잔치 때 심은 거란다. 그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라고. 이주는 말없이 나무를 바라보았습니다. 25년. 자신의 나이와 거의 같았습니다. 그리고 회장의 손자는 죽었다고 했습니다. 이 나무는 그 아이의 유일한 흔적인 셈이었습니다.
전문 업체에서는 뭐라고 하던가요? 다들 베어내라고 하더구나. 살릴 수 없다고. 이주는 나무 주위를 천천히 돌았습니다. 보육원 시절 원장 선생님을 도와 텃밭을 가꾸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그에게 흙과 식물은 유일한 친구였습니다. 돈이 들지 않았고 배신하지 않았고 정성을 들이면 반드시 응답해 주었습니다. 해볼게요. 이준 자신도 왜 그런 말이 나왔는지 몰랐습니다. 전문가도 아니면서 책임질 수도 없으면서 하지만 저 나무를 그냥 두고 갈 수는 없었습니다. 마치 자신처럼 버려지고 잊히고 죽어가는 것을 보는 것 같아서 그날부터 이준의 저택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회장은 그에게 정원 한쪽에 작은 별채를 내주었습니다. 배달 일을 계속하면서 틈틈이 나무를 돌보면 된다고 했습니다. 이준은 사양했지만 회장은 완강했습니다. 은혜를 갚고 싶다고 했잖나. 이건 내 부탁이야. 들어주렴. 첫날 밤 이준은 별채의 깨끗한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창밖으로 정원의 조명이 은은하게 비쳤습니다. 고시원의 곰팡이 냄새 대신 깨끗한 시트 냄새가 났습니다. 어색했습니다. 이런 곳에 있어도 되는 건지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부터 이주는 나무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뿌리 주변에 굳은 흙을 조심스럽게 파냈습니다. 뿌리가 숨을 쉬지 못해 질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배수가 제대로 되지 않아 뿌리 일부가 썩어 있었습니다. 이주는 썩은 부분을 잘라내고 새 흙을 채워 넣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 거야? 어느새 다가온 한도연이 물었습니다. 이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무도 숨을 쉬어야 해요. 뿌리가 막히면 아무리 물을 줘도 소용이 없어요. 회장은 이준이 일하는 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흙을 만지는 그의 손은 거칠었지만 움직임은 섬세했습니다. 마치 아픈 사람을 돌보듯 나무를 대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이주는 매일 새벽과 저녁에 나무를 돌보았습니다. 영양제를 주고 상처난 가지를 치료하고 해충을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나무와 대화를 했습니다. 아무도 없을 때 혼자서 너도 힘들었지? 아무도 안 돌봐줬지? 나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주는 계속 말을 걸었습니다. 보육원 시절에도 그랬습니다. 사람에게 말하지 못하는 것들을 식물에게 털어놓곤 했습니다. 2주가 지나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가지 끝에서 새순이 돋아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연두색의 작은 잎들이 하나둘씩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한도연은 그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살아났구나, 정말 살아났어. 그날 저녁 회장은 이준을 본체로 불러 저녁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소박하지만 정성스러운 한식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이준은 어색해하며 수저를 들었습니다. 맛있게 먹으렴. 내가 직접 한 건 아니고 주방에서 했지만 내가 좋아할 것 같아서. 식사 중에 회장은 손자 이야기를 했습니다. 태어난 지 100일 만에 잃어버린 아기. 25년 전 재개발 철거 현장에서 일어난 붕괴 사고로 아들 내외와 함께 세상을 떠났다고 믿고 있는 아이. 말하는 동안 회장의 눈에는 그리움과 슬픔이 교차했습니다. 그 아이가 살아있었다면 지금 내 또래였을 거야. 이주는 조용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위로의 말을 하기에는 자신이 너무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회장은 그의 침묵이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억지로 맞장구를 치거나 빈말을 하지 않는 것이 좋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식당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비싼 양복을 입은 남자. 날카로운 눈매에 차가운 인상이었습니다.
한도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회장님, 갑자기 웬 손님이? 한기문이었습니다. 한진건설 대표이사. 이주는 나중에야 알게 되었지만 그는 회장의 시동생의 아들, 즉 족갑벌 되는 인물이었습니다. 회장의 아들이 죽은 후 회사 경영을 맡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새로운 정원사인가 보군요. 한기문의 시선이 이준에게 향했습니다. 그 순간 이준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언가 설명할 수 없는 적이가 그 눈빛에 담겨 있었습니다. 한기문 역시 이준의 얼굴을 보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저 얼굴 재민이를 닮았어. 25년 전 붕괴 사고 현장. 살아남은 아기가 있었습니다. 한기문은 그 아기를 없애라고 지시했습니다. 문제가 커진다는 이유로 부하 직원이 아기를 데려가 어딘가에 버렸다고 보고했고 한기문은 그것으로 끝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청년. 혹시 아니 그럴 리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정원사가 아니라 은인이야. 한도연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저번에 내 목숨을 구해준 사람이다. 앞으로 이 집에 머물 거야. 한기문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회장님, 신원도 모르는 사람을 집에 들이시다니 위험하지 않습니까? 내가 알아서 할 일이야. 내가 신경 쓸 일이 아니고. 식당 안에 냉기가 감돌았습니다. 이주는 자신이 무언가 복잡한 상황 속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한기문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문을 나서기 직전 그는 다시 한번 이준을 돌아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경계와 의심 그리고 무언가를 계산하는 차가운 빛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한기문은 자신의 서재에서 오래된 서류함을 꺼냈습니다. 25년 전 철거 사고 관련 문서들, 안전규정을 무시한 공사 지시서, 사고 은폐를 위한 뇌물 기록, 그리고 아기 처리에 관한 메모.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확인해야 해. 그 녀석이 정말 그 아이인지. 한편 별채로 돌아온 이주는 창밖의 느티나무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새로 돋은 잎들이 달빛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이 집에서, 이 나무 곁에서 처음으로 집이라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녁에 만난 그 남자, 한기문. 그의 눈빛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왜 그렇게 자신을 경계하는 것일까? 처음 보는 사이인데. 이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생각해봤자 답이 나올 리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저택은 고요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서 서로 다른 두 개의 마음이 뒤척이고 있었습니다. 잃어버린 손자를 그리워하는 할머니의 마음과 오래전 저지른 죄가 들통날까 두려워하는 남자의 마음이, 그리고 그 중심에는 자신의 운명을 아직 알지 못하는 한 청년이 서 있었습니다. 느티나무의 새잎들이 밤바람에 가볍게 흔들렸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속삭이듯이 25년의 세월을 건너 이제야 제자리를 찾아가려는 아주 오래된 이야기의 서막처럼 행복은 언제나 폭풍 전의 고요처럼 찾아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느티나무는 완전히 되살아나 초록빛 잎사귀를 풍성하게 틔웠고 이주는 어느새 저택의 일원처럼 자리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아침이면 정원을 돌보고 저녁이면 회장과 함께 차를 마셨습니다. 한도연 회장은 그에게 손자 이야기를, 돌아가신 아들 이야기를, 그리고 젊은 시절의 추억들을 들려주었습니다. 이주는 생애 처음으로 가족이라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어렴풋이 알 것 같았습니다. 물론 회장이 자신의 진짜 가족은 아니었지만 그녀가 건네는 따뜻한 눈길과 다정한 말투 속에서 그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안온함을 경험했습니다. 보육원에서도 그 이후의 떠돌이 생활에서도 느끼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평화로운 나날들 뒤에서 어둠은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한기문은 지난 한 달간 이준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신원조회, 보육원 기록, 과거 주소지, 고용 이력. 그리고 마침내 그는 확신에 이르렀습니다. 강희준. 25년 전 재개발 붕괴 사고 현장에서 살아남은 아기. 부하에게 처리하라고 시킨 그 아이가 버려진 보육원의 이름과 이준이 자란 보육원의 이름이 일치했습니다. 죽었어야 할 녀석이. 한기문은 이를 갈았습니다. 만약 이 사실이 밝혀진다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입니다. 25년간 쌓아온 지위, 재산, 명성, 그리고 무엇보다 자유. 살인교사, 증거인멸, 횡령, 배임. 그에게 씌워질 죄목은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없애야 했습니다. 그러나 25년 전처럼 물리적으로 없애는 것은 이제 불가능했습니다. 회장의 눈이 항상 이준을 향해 있었고 저택에는 경비원과 CCTV가 곳곳에 있었습니다. 다른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한기문은 더 교묘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화창한 봄날이었습니다. 벚꽃이 만개하고 정원에는 따스한 햇살이 가득했습니다. 이준은 아침 일찍 일어나 느티나무에 물을 주었습니다. 나무는 이제 완전히 건강을 되찾아 굵은 가지들이 힘차게 하늘을 향해 뻗어 있었습니다. 참 예쁘게 살아났네. 뒤에서 한도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준은 돌아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날이 좋아서요. 나무도 기분이 좋은가 봐요. 회장은 나무 아래에 서서 가지 사이로 쏟아지는 햇살을 올려다보았습니다. 25년 전 갓 태어난 손자를 안고 이 나무를 심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아들 재민이가 삽을 들고 며느리가 아기를 안고 자신은 나무 묘목을 잡아주었던 그 오후. 얼마나 행복했던지. 이준아. 네. 오늘 저녁에 시간 되니? 같이 밥 먹자. 내가 좋아하는 된장찌개 해달라고 할게. 이준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이 좋아하는 음식을 기억하고 그것을 해주겠다고 말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의미인지 보육원 출신인 그는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갈게요. 그러나 그 저녁 식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후 3시쯤이었습니다. 저택에 갑자기 경찰차 여러 대가 들이닥쳤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정원의 평화를 갈기갈기 찢어놓았습니다. 경찰들은 영장을 들이밀며 본체로 들어갔고 곧이어 비명 같은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금고가 털렸다. 회장님, 금고요. 이준은 무슨 일인지 몰라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회장의 서재 안 열린 금고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금고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원래 그 안에는 한진건설의 기밀도면, 재무자료, 그리고 상당한 양의 현금이 보관되어 있었다고 했습니다. 침입 흔적이 없습니다. 수사관이 말했습니다. 금고 비밀번호를 아는 사람의 소행으로 보입니다. 내부 범행이에요. 한도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내부 범행이라니. 이 저택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모두 10년 이상 함께한 신뢰할 수 있는 직원들이었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한단 말인가. 그때 한기문이 나타났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걱정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연기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저도 연락받고 급히 왔습니다. 나도 모르겠다. 갑자기 이런 일이. 한기문은 주위를 둘러보다가 이준에게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그런데 저 청년은 최근에 들어온 사람 아닙니까?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이준에게로 향했습니다. 이준은 순간 당황했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금고가 어디 있는지도 몰랐어요. 수사관님, 저 사람 방을 수색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한기문의 제안에 수사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준은 떳떳했습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니까. 금고 근처에도 가본 적이 없었고 비밀번호는커녕 금고의 존재조차 몰랐습니다. 일행은 이준이 머물던 별채로 향했습니다. 작은 방 안에는 그의 소박한 짐들만 있었습니다. 낡은 옷가지, 몇 권의 책, 그리고 보육원에서부터 간직해온 작은 상자. 수사관들이 방 안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는 아무것도. 수사관이 말을 멈췄습니다. 천장 한쪽 모서리에 뭔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석고보드가 살짝 들떠 있었습니다. 수사관이 의자를 가져와 올라섰고 천장 틈새에 손을 넣었습니다. 순간 쏟아졌습니다. 서류 뭉치, 도면, 그리고 다발로 묶인 현금들이 천장에서 폭포처럼 떨어져 내렸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것들 사이에서 한진건설 로고가 찍힌 기밀 문서들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이준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게 왜 여기에? 자신은 저것들을 본 적도 없었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체포합니다. 절도 및 기업 기밀 유출 혐의. 수사관이 수갑을 꺼냈습니다. 이준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저 아니에요. 저건 제가 넣은 게 아닙니다. 용의자는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미란다 원칙을 읊는 수사관의 목소리가 멀게 들렸습니다. 차가운 금속이 손목을 감쌌습니다. 이준은 필사적으로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한도연 회장이 보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충격과 혼란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회장님, 저 아닙니다. 정말입니다. 믿어주세요. 이준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러나 회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눈앞에는 천장에서 쏟아진 증거물들이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이준이 서 있었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앞의 현실이 너무나 명백했습니다. 회장님, 이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도연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를 바라볼 수가 없었습니다. 또다시 사람을 잘못 본 건가? 아들의 얼굴을 닮았다는 이유만으로 믿어버린 자신이 어리석었던 건가? 바로 그때 현관 앞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취재진이 몰려온 것입니다. 누군가가 언론에 제보한 게 분명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고 마이크가 이준의 얼굴 앞으로 들이밀어졌습니다. 한진건설 명예회장 댁에서 절도 사건이 발생했다는데 범인이 맞습니까? 회장님과 어떤 관계입니까? 훔친 돈으로 뭘 하려고 했습니까? 이준은 카메라 불빛에 눈이 멀었습니다. 마치 악몽 속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손목의 수갑이 무겁게 느껴졌고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경찰이 그를 차 쪽으로 끌고 갔습니다. 저 아니에요. 이준이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저택 현관에 한도연 회장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어둠에 가려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녀가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는 것, 자신을 변호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준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경찰차 문이 닫혔습니다. 창밖으로 저택이 멀어져 갔습니다. 느티나무가 보였습니다. 한 달간 정성껏 살려낸 그 나무가 이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손이 묶여 있어 닦을 수도 없었습니다. 경찰서로 이동하는 내내 이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자신은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금고가 어디 있는지도 몰랐고 그 서류들이 뭔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천장에서 쏟아진 증거들 앞에서 누가 자신의 말을 믿어주겠습니까? 보육원에서 자랐다는 것, 떠돌이 배달부였다는 것, 갑자기 재벌 회장의 집에 들어가 살게 되었다는 것, 모든 정황이 그를 범인으로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취조실에서 이주는 몇 시간 동안 같은 말만 반복했습니다. 저는 모릅니다. 저 아닙니다. 누가 저를 모함한 겁니다. 하지만 수사관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CCTV에는 그날 새벽 이준이 본체 방향으로 걸어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물론 그것은 매일 아침 정원 일을 하러 가는 것이었지만 수사관들에게는 범행 증거로 보였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이주는 유치장으로 옮겨졌습니다. 좁고 차가운 공간, 딱딱한 시멘트 바닥, 철창 너머로 보이는 형광등 불빛. 그것은 마치 그의 인생 전체를 요약하는 것 같았습니다. 잠시 따뜻한 곳에 있었다고 착각했지만 결국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은 여기인 것처럼. 한편 저택에서 한도연은 서재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텅 빈 금고 앞에서 그녀는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이준이 범인일 리가 없다고 마음 한구석에서 외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너무 명백했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한기문이었습니다. 회장님, 걱정이 되어서요. 괜찮으십니까? 괜찮다. 제가 그 청년을 처음 봤을 때부터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역시나 문제를 일으켰군요. 회장님의 선의를 이용한 겁니다. 한도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정원의 느티나무가 밤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준이 살려낸 나무. 그 청년이 정말 도둑이었다면 왜 그토록 정성껏 나무를 돌보았을까? 왜 그렇게 진심 어린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았을까? 무언가 맞지 않았습니다. 한도연은 느꼈습니다. 25년간 사업을 하며 수많은 사람을 보아온 그녀였습니다. 이준의 눈에서 탐욕이나 거짓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상처 입은 짐승 같은 순수하지만 경계하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무언가 확인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직접 유치장의 이주는 무릎을 끌어안고 벽에 등을 기대고 있었습니다. 등에 오래된 흉터가 욱신거렸습니다. 25년 전 사고의 흔적, 철근 파편이 박혔던 자리, 평소에는 느끼지 못하다가 몸이 극도로 지쳤을 때면 아팠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왜 자신의 인생은 늘 이런 식일까? 조금이라도 좋은 일이 생기면 반드시 더 큰 불행이 따라왔습니다. 마치 행복해지는 것이 금지된 사람처럼. 보육원에서도 사회에서도 그리고 이제 이 저택에서도.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자신은 무고했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함정에 빠뜨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가 누구인지 이주는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자신을 경계하던 그 남자.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의 한기문. 하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밤은 길고 차가웠습니다. 유치장의 형광등은 밤새 꺼지지 않았고 어디선가 물 떨어지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왔습니다. 이주는 눈을 감았지만 잠들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한도연 회장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자신을 바라보던 그 충격과 실망의 눈빛이. 믿어주세요. 아무도 듣지 않는 속삭임이 어둠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철창 너머로 새벽빛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준에게 그것은 희망의 빛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또 하나의 힘든 하루가 시작된다는 신호일 뿐이었습니다. 운명은 때로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반전을 준비합니다. 이준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25년간 감춰져 있던 진실의 조각들이 하나둘씩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진실은 때로 가장 가까운 곳에 숨어 있습니다. 이준이 체포된 다음 날 한도연은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새벽을 맞았습니다. 밤새 뒤척이며 그녀의 머릿속에는 이준의 마지막 모습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경찰차에 실려가면서 뒤를 돌아보던 그 눈빛, 억울함과 절망, 그리고 믿어달라는 간절함이 뒤섞인 눈. 25년 전 사고 소식을 들었을 때와 같은 심장이 쪼개지는 듯한 통증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한도연은 침대에서 일어나 서재로 향했습니다. 잠이 오지 않을 때면 늘 그곳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서재 한쪽 벽에는 가족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결혼식 날의 남편, 대학 졸업식의 아들 재민, 그리고 손자 이준이의 100일 사진. 그녀가 가진 전부였습니다. 사진 속의 추억들만이. 사진 속 아기 이준이는 해맑게 웃고 있었습니다. 100일상 앞에서 찍은 사진, 엄마 품에 안긴 사진, 아빠와 함께 찍은 사진. 한도연은 그 사진들을 손끝으로 쓰다듬었습니다. 25년이 지났지만 그 아이의 얼굴은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그때 그녀의 시선이 책장 한 구석에 머물렀습니다. 먼지가 쌓인 오래된 상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정리하다 말고 그대로 둔 물건들이 든 상자였습니다. 25년간 열어보지 않았던 것. 왠지 오늘은 그것을 열어봐야 할 것 같았습니다. 상자 안에는 오래된 서류들, 빛바랜 편지들, 그리고 몇 장의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한도연은 하나하나 꺼내 살펴보았습니다. 남편의 글씨체가 적힌 메모지, 사업 초창기의 계약서들, 아들이 어릴 때 보낸 편지, 추억의 조각들이 손끝에서 바스러질 것처럼 낡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그녀의 손이 멈췄습니다. 상자 바닥에서 작은 카세트 테이프 하나가 나왔습니다. 라벨에는 희미한 글씨로 박 기사 마이너스 보관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한도연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박 기사? 25년 전 재개발 현장에서 일하던 트럭 운전기사가 떠올랐습니다. 사고 직후 갑자기 사라져서 연락이 닿지 않았던 사람. 왜 이런 테이프가 여기에 있는 걸까? 한도연은 서재 구석에 있는 오래된 카세트 플레이어를 꺼냈습니다. 먼지를 털어내고 테이프를 넣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누르자 잡음 섞인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알아들을 수 없는 소음뿐이었습니다. 그러다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낯선 남자의 목소리. 그리고 그 뒤로 너무나 익숙한 목소리가. 김은 상무님, 이건 아닙니다. 안전 점검도 안 하고 철거를 강행하면. 시끄러. 일정 맞추려면 오늘 당장 해야 해. 책임은 내가 진다고. 한도연의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한기문의 목소리였습니다. 25년 전에 조금 더 젊은 목소리. 녹음 상태가 좋지 않았지만 분명히 그의 목소리였습니다. 테이프는 계속 돌아갔습니다. 상무님, 저쪽 건물에 아직 사람이 있습니다. 한 상무님 아들 내외분이랑 아기가. 알아. 그래서 빨리 끝내야 한다고. 철거비 아끼려고 야간 작업하는 거잖아. 어차피 잠들었을 시간이야. 진동 좀 나도 모를 거야. 하지만 구조물 상태가. 박 기사, 당신 계속 이럴 거야? 일하기 싫으면 관둬. 대신 입 다물고 있어야 할 거야. 알지? 녹음이 끊겼다가 다시 이어졌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장면인 것 같았습니다. 비명소리, 무언가 무너지는 굉음, 그리고 아수라장의 소음이 들려왔습니다. 사고다. 건물이 무너졌어. 상무님, 한 전무님 가족이 저쪽에 있었는데. 한도연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이건 사고가 아니었던 건가? 안전을 무시한 철거 작업. 그리고 그것을 지시한 사람은
테이프가 계속 흘러갔습니다. 상무님, 아기가 살아 있습니다. 어머니가 몸으로 감싸서 아기만 살았어요. 뭐라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한기문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이번에는 더 낮고 더 차가운 목소리로 처리해. 네. 무슨 말씀이? 아기를 처리하라고. 이 사고가 알려지면 회사 끝이야. 재민이 가족이 여기 있었다는 것도 아기가 살았다는 것도 아무도 몰라야 해. 상무님, 그건 살인입니다. 죽이라는 게 아니야. 그냥 어디 멀리 버려. 보육원이든 어디든. 신원을 알 수 없게. 애만 없으면 재개발 보상 문제는 끝나. 가족 전원 사망으로 처리하면 돼. 한도연의 몸에서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플레이어를 잡고 있던 손이 떨렸습니다. 눈앞이 흐려지고 귀에서 웅웅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손자가 살아 있었습니다. 25년 전 사고 현장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런데 한기문이 그 아이를 버리라고 지시했습니다. 자신의 친족과 뻘되는 아기를 회사의 비리를 숨기기 위해. 이준아. 한도연의 입에서 신음 같은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이준. 강희준. 보육원 출신의 배달부. 새벽도로에서 자신을 구해준 청년. 느티나무를 살려낸 청년. 아들 재민이를 닮은 얼굴에 모든 것이 맞아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한도연은 비틀거리며 책장으로 다가갔습니다. 가족 사진들 뒤에 숨겨둔 작은 봉투가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찢어진 사진 한 조각이 들어 있었습니다. 손자 이준이의 돌잔치 날 찍은 사진. 사고 현장에서 수습된 유품 중 하나였습니다. 반으로 찢어져 절반만 남은 사진. 아기의 웃는 얼굴 반쪽과 안고 있는 누군가의 손만 보이는. 한도연은 그 사진 조각을 손에 쥐었습니다. 25년간 품속에 간직해온 유일한 손자의 흔적. 그런데 이준도 비슷한 사진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잡담 중에 그가 말했습니다. 보육원에서 자신과 함께 발견된 유일한 물건이 찢어진 사진 한 조각이라고. 아기 사진인 것 같은데 누구인지 모르겠다고. 한도연은 곧바로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새벽이었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운전기사를 깨우지 않고 직접 차를 몰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핸들을 잡기 힘들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했을 때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한도연은 면회를 요청했습니다. 새벽 시간이라 불가능하다는 말을 들었지만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한진건설 명예회장이라는 이름은 여전히 무게가 있었고 결국 특별 면회가 허가되었습니다. 유치장 앞에 섰을 때 한도연의 심장은 터질 것 같았습니다. 철창 너머로 이준이 보였습니다. 벽에 등을 기대고 앉아있는 그의 모습은 지쳐 보였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 밑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져 있었습니다. 이준아. 이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도연을 보는 순간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놀라움 그리고 경계. 자신을 버린 사람이 왜 여기 왔을까 하는 의심이 담긴 눈빛이었습니다. 회장님, 사진. 한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다던 사진. 보여줄 수 있겠니? 이준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회장의 눈빛에서 무언가 절박한 것을 읽었습니다. 그는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체포될 때 소지품은 압수되었지만 그 사진만은 속옷 안쪽에 숨겨두었습니다. 평생 몸에서 떼어놓은 적 없는 유일한 물건이었으니까. 낡고 빛바랜 사진 조각이 철창 사이로 건네졌습니다. 한도연은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져온 사진 조각을 꺼냈습니다. 두 조각이 천천히 가까워졌습니다.
찢어진 가장자리가 맞닿았습니다. 퍼즐 조각처럼, 운명처럼 두 개의 반쪽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완성된 사진 속에는 아기를 안은 젊은 부부가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젊은 시절의 한도연이 서 있었습니다. 배경에는 막 심어진 어린 느티나무가 보였습니다. 25년 전의 돌잔치, 25년 전의 가족. 한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철창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준아, 우리 이준이. 이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사진이 맞춰진 것, 회장이 우는 것, 그리고 우리 이준이라고 부르는 것.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회장님, 무슨, 내가 내 손자야.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이준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25년 전에 죽은 줄 알았어. 그런데 살아있었어. 누군가 널 버렸던 거야. 일부러. 한도연은 테이프의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사고의 진실, 한기문의 지시, 아기가 보육원에 버려진 경위. 말하는 동안 그녀의 목소리는 계속 떨렸습니다. 분노와 슬픔과 죄책감이 뒤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이주는 벽에 등을 기댄 채 천천히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25년간 자신이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왜 버려졌는지, 부모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그 모든 질문에 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철창 너머에서 할머니라고 하는 사람이 울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손자라고, 25년간 찾았다고, 살아있어서 다행이라고. 저 같은 놈이. 이준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가족이 있었나요? 한도연은 철창 사이로 손을 넣어 이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거친 손이었습니다. 배달을 하며 정원을 가꾸며 굳은 살이 박힌 손. 그러나 그 손을 잡는 순간 25년의 세월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있었어. 있었단다. 그리고 지금도 있어. 이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신에게 가족이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버려진 아이가 아니라 찾아 헤맨 아이였다는 것을, 누군가에게 그리움의 대상이었다는 것을. 유치장의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맞잡은 손 사이에는 25년 만의 온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찢어졌던 사진이 하나가 된 것처럼 끊어졌던 인연이 다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될 터였습니다. 25년간 진실을 감춰온 자에게 그 대가를 치르게 할 시간이. 창밖으로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어둠을 뚫고 솟아오르는 햇살처럼 오랜 거짓 위에 감춰진 진실이 마침내 빛을 보려 하고 있었습니다. 손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도연은 철창 사이로 이준의 손을 잡은 채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거칠고 굳은 살 박힌 손, 배달을 하고 흙을 만지고 험한 세상을 맨몸으로 버텨온 손, 25년간 할머니의 손을 한 번도 잡아보지 못한 손자의 손이었습니다. 울지 마라, 이준아. 울지 마. 한도연이 말했지만 정작 더 많이 우는 것은 그녀 자신이었습니다. 주름진 볼 위로 눈물이 끊임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기쁨인지 슬픔인지 분간할 수 없는 눈물이었습니다. 손자가 살아있다는 기쁨, 25년을 헤어져 있었다는 슬픔, 그리고 그 세월 동안 아이가 겪었을 고통에 대한 죄책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회장님, 아니 그러니까. 이주는 어떻게 불러야 할지 몰랐습니다. 할머니라는 단어가 입안에서 맴돌았지만 차마 내뱉을 수가 없었습니다. 평생 한 번도 불러본 적 없는 호칭이었습니다. 천천히 해도 돼. 아무렇게나 불러도 돼.
그냥 내가 살아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해. 한도연은 핸드백에서 손수건을 꺼내 이준의 눈물을 닦아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철창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 쇠창살이 25년의 세월처럼 느껴졌습니다. 넘을 수 없었던, 그래서 서로를 찾지 못했던 시간의 벽. 이준아, 등을 보여줄 수 있겠니? 이준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고 당시 기록에 살아남은 아기의 등에 철근 파편 상처가 있었다고 적혀 있었어. 병원 기록이야. 이준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등의 흉터. 평생 그것이 어디서 온 것인지 몰랐습니다. 보육원 원장님은 태어날 때부터 있었다고만 했고, 이준은 그저 자신의 일부로 받아들였습니다. 가끔 욱신거리는 것 외에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준은 천천히 일어나 철창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등을 돌렸습니다. 셔츠를 올리자 왼쪽 견갑골 아래에 길게 뻗은 흉터가 드러났습니다. 오래된 상처의 흔적. 하얗게 변색된 피부가 울퉁불퉁하게 솟아 있었습니다. 한도연은 숨을 멈췄습니다. 병원 기록에 있던 그대로였습니다. 철근 파편이 박혔던 위치, 상처의 길이, 모양까지. 25년 전 응급실에서 의사가 그려준 도식과 똑같았습니다. 맞아, 이준아. 한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우리 이준이가 맞아. 이준은 셔츠를 내리고 다시 돌아섰습니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믿고 싶은 마음과 믿기 두려운 마음이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저인 건가요? 그래. 의심의 여지가 없어. 사진, 흉터, 테이프의 증언 모든 게 맞아. 한도연은 핸드백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밤새 준비한 것들이었습니다. 25년 전 병원 기록 사본, 사고 현장 보고서, 실종 신고 서류, 그리고 그녀가 그동안 수집해온 모든 자료들. 하지만 법적으로 확실하게 하려면 친자 검사가 필요해. 오늘 당장 신청할 거야. 이준은 서류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거기에 적힌 이름들, 날짜들, 그리고 한이준이라는 세 글자. 그것이 자신의 진짜 이름이었습니다. 강희준이 아니라 한이준. 보육원에서 임의로 붙인 성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성. 제가 한이준인 건가요? 그래. 너는 한이준이야. 내 아들 재민이의 아들. 내 손자. 이준은 벽에 등을 기대고 천천히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29년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버려진 아이, 부모 없는 아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생각했던 자신에게 가족이 있었습니다. 이름이 있었습니다. 역사가 있었습니다. 왜? 이준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왜 저를 버린 건가요? 살아 있었는데 왜 찾지 않은 건가요? 한도연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질문이 올 줄 알았습니다. 당연히 물어야 할 질문이었습니다. 찾지 않은 게 아니야, 이준아. 찾을 수가 없었어. 한도연은 무릎을 꿇고 철창 높이에 시선을 맞추었습니다. 79세의 명예회장이 차가운 경찰서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고 당시 현장에서 시신 3구가 수습됐다고 보고받았어. 아들, 며느리, 그리고 손자 모두 사망했다고. 장례까지 치렀단다. 그런데 어떻게? 누군가가 조작한 거야. 너를 빼돌리고 죽은 걸로 서류를 꾸민 거지. 그 누군가가 한기문이야. 한도연은 테이프의 내용을 더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안전 규정을 무시한 야간 철거 작업, 붕괴 사고, 그리고 살아남은 아기를 처리하라는 지시. 듣는 내내 이준의 얼굴은 굳어갔습니다. 그 사람이 저를 버리라고 한 건가요? 그래. 사고의 진실이 밝혀지면 회사가 무너질까봐, 재개발 보상 문제가 복잡해질까봐,
그래서 너를 없애려고 한 거야. 죽이지는 못하고 대신 버린 거지. 이주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25년간의 고통, 외로움, 서름. 그 모든 것이 한 사람의 탐욕과 비겁함 때문이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것도 그 사람 때문이었고, 자신이 보육원에서 자란 것도 그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그자가 저를 여기 가둔 것도, 그래, 내가 누군지 알아챈 거야. 그래서 누명을 씌운 거지. 25년 전처럼 널 없애려고. 이주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모든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한기문이 보였던 섬뜩한 눈빛, 자신을 경계하던 태도, 그리고 갑작스러운 절도 누명. 전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증거가 있어, 이준아. 한도연이 말했습니다. 테이프가 있고 사진이 있고 사고 기록이 있어. 친자 검사 결과가 나오면 더 확실해질 거야. 너를 이곳에서 꺼낼 수 있어. 하지만 절도 혐의는 그것도 뒤집을 거야. 내가 범인이 아니라는 걸 증명할 거야. 한도연의 눈에 결의가 담겼습니다. 25년간 속아왔다는 분노, 손자를 잃어버렸다는 죄책감, 그리고 이제라도 바로잡겠다는 의지가 섞여 있었습니다. 기다려라, 이준아. 할머니가 다 해결할게. 이주는 그 말을 듣고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할머니라는 단어가 그녀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스스로를 그렇게 부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이준의 가슴에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이준이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여기 있는 건 견딜 수 있어요. 평생 더 힘든 것도 견뎌왔으니까요. 그러니까 무리하지 마세요. 회장님 아니 할머니. 한도연은 그 호칭을 듣고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처음으로 손자가 자신을 할머니라고 불렀습니다. 25년을 기다린 그 한마디. 이준아, 진짜 할머니가 맞는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검사 결과도 안 나왔고. 하지만 이주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이었습니다. 만약 정말 제가 손자라면, 만약 정말 가족이 있었던 거라면 그거 하나만으로도 충분해요. 여기서 나가지 못해도, 누명을 벗지 못해도 제가 혼자가 아니었다는 것만 알면 됐어요. 한도연은 다시 손을 뻗어 이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더 세게, 더 단단하게. 혼자가 아니야. 이제 다시는 혼자가 아니야. 면회 시간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다가와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도연은 마지못해 손을 놓았습니다. 곧 다시 올게. 그리고 다음에 올 때는 너를 데리고 나갈 거야. 약속해. 이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철창 너머로 멀어지는 할머니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작고 여인 체구였지만 그 걸음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79세의 노인이 경찰서 복도를 걸어가는 모습이 마치 전장으로 나가는 장군 같았습니다. 한도연이 경찰서를 나섰을 때 아침 해가 완전히 떠올라 있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폐를 채웠습니다. 그녀는 잠시 멈춰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맑고 푸른 하늘. 25년 만에 보는 것 같은 하늘이었습니다. 차에 올라탄 한도연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가장 신뢰하는 변호사, 가장 실력 있는 조사관, 그리고 오래된 인맥들의 번호를 차례로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나야 한도연이야. 급한 일이 있어. 지금 바로 만나야겠어. 25년간 잠들어 있던 사자가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한진건설을 일군 창업주의 아내, 재계의 데모로 불리던 여인. 그녀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손자를 되찾기 위해, 그리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유치장에 남은 이주는 창살 너머로 스며드는 햇살을 바라보았습니다. 생애 처음으로 할머니라고 부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생애 처음으로 자신을 손자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실 하나가 차가운 유치장을 따뜻하게 데워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의 손에는 아직도 할머니의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25년의 세월을 건너온 온기가, 그것을 놓치지 않으려는 듯 이주는 손을 가슴에 꼭 쥐었습니다. 바깥에서는 거대한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폭풍의 중심에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닌 청년이 있었습니다. 99.99%. 그 숫자가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한도연이 경찰서를 나선 지 이틀 후 VIP 전용 병원의 고급 검사실에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유전자 검사 전문의가 하얀 봉투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회장님. 친자 관계가 확인되었습니다. 한도연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복잡한 그래프와 수치들 사이에서 한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친자 관계 확률은 99.99%. 과학이 증명한 진실이었습니다. 이주는 의심의 여지 없이 그녀의 손자였습니다. 병원 창밖으로 오후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한도연은 그 빛을 바라보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25년간 죽은 줄 알았던 손자가 살아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자랐습니다. 청년이 되었습니다. 혼자서 아무런 도움 없이 이 험한 세상을 버텨왔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동행한 비서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한도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괜찮다. 아니, 괜찮은 정도가 아니야. 25년 만에 처음으로 괜찮아졌어. 병원을 나서면서 한도연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최고의 형사 전문 변호사 박정수. 30년 지기 친구이자 수많은 재판에서 승리를 안겨준 사람이었습니다. 정수야, 결과 나왔어. 99.99%야. 축하해, 도연아.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면 되겠군. 이준이 누명 건은 어떻게 되고 있어? 예상대로야. 증거가 너무 깔끔해서 오히려 의심스러워. 내부 조작의 흔적을 찾고 있어.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지만 반드시 뒤집을 수 있어. 전화를 끊고 한도연은 차에 올랐습니다. 다음 목적지는 저택이었습니다. 해야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25년 만에 가장 가벼웠습니다. 손자가 살아있다는 사실이 그녀에게 날개를 달아준 것 같았습니다. 저택에 도착했을 때 예상치 못한 손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기문이었습니다. 응접실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는 그의 얼굴에는 여유로운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도연은 알았습니다. 그 미소 뒤에 숨은 불안과 계산을. 회장님, 어디 다녀오셨습니까? 연락이 안 되셔서 걱정했습니다. 걱정은? 내가 언제부터 나를 걱정했다고. 한도연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형식적인 인사라도 나누었겠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 남자의 본 모습을 알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한기문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도연은 그의 맞은편에 앉지 않고 서 있었습니다. 내려다보는 시선에 경멸이 담겨 있었습니다. 할 말이 있어서 왔다면서? 해봐. 한기문은 잠시 한도연의 낯선 태도에 당혹스러워했지만 곧 본론을 꺼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 절도 사건 때문에 회사 이미지가 많이 손상되었습니다. 주가도 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긴급 주주총회를 소집하려고 합니다. 주주총회? 네. 회장님께서 최근 판단력이 흐려지신 것 같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신원도 모르는 사람을 집에 들였다가 이런 사고가 났으니
한도연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차갑고 쓸쓸한 웃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치매라도 걸렸다고 주장할 셈이야? 한기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한도연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나오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한 듯 했습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다만 회장님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시는 게 내 건강 걱정은 내가 할 일이 아니야. 한도연이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 79세의 노인이었지만 그 눈빛에는 젊은 시절 사업가로 이름을 날리던 때의 날카로움이 살아있었습니다. 주주총회 소집하고 싶으면 해. 나도 할 말이 있으니까. 회장님, 그리고 한기문. 한도연은 그의 이름을 또박또박 불렀습니다. 25년 전 일 다 알고 있어. 순간 한기문의 안색이 창백해졌습니다.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빠르게 표정을 수습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박 기사의 테이프 들었어. 한기문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혈색이 빠져나갔습니다. 테이프? 25년 전에 분명히 처리했다고 생각한 그 테이프가, 그리고 내 손자, 내가 버리라고 한 그 아기, 살아있어. 그게 무슨, 강희준이야. 내가 도둑으로 몰아서 감옥에 집어넣은 그 청년. 그 아이가 내 손자야. 친자 검사 결과도 나왔어. 99.99%. 한기문의 다리가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소파 팔걸이를 붙잡고 겨우 중심을 잡았습니다.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그건 오해입니다. 저는 변명은 주주총회에서 해. 거기서 다 밝혀질 테니까. 한도연은 돌아서서 응접실을 나갔습니다. 뒤에서 한기문이 무슨 말을 더 했지만 그녀는 듣지 않았습니다. 들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서재로 들어간 한도연은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정원의 느티나무가 보였습니다. 이준이 살려낸 나무, 초록빛 잎사귀들이 바람에 하늘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한도연은 다음 단계를 계획했습니다. 변호사 박정수가 저녁에 저택으로 왔습니다. 함께 온 것은 전직 검사 출신의 조사관과 IT 전문가였습니다. 한도연의 서재는 비밀작전 본부가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로는 이준 씨 방에서 발견된 서류와 현금은 누군가가 미리 숨겨둔 것으로 보입니다. CCTV 기록을 분석해 봤는데 사건 발생 이틀 전 새벽에 정체불명의 인물이 별채 주변을 배회한 흔적이 있습니다. 조사관이 태블릿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흐릿한 영상이었지만 검은 옷을 입은 누군가가 별채 창문 근처에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화질이 안 좋아서 얼굴은 식별이 안 됩니다. 하지만 체형과 움직임으로 보아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사람으로 추정됩니다. 한기문이 고용한 사람이겠지. 한도연이 말했습니다. 증거는? 직접적인 증거는 아직 없습니다. 하지만 한기문 대표의 비자금 계좌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의심스러운 출금 내역이 있습니다. IT 전문가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회장님, 25년 전 재개발 현장 CCTV 백업 파일을 찾았습니다. 한도연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뭐라고? 그게 아직 남아있어? 당시 한진건설 서버에 백업되어 있던 것이 클라우드로 이전되면서 살아남은 것 같습니다. 암호화되어 있어서 복원에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가능합니다. 그 영상에 뭐가 찍혀 있는 거야? 사고 당시 현장 상황이 전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 직후에 누군가가 아기를 안고 현장을 빠져나가는 장면도요. 한도연은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테이프와 CCTV 영상 두 가지가 합쳐지면 한기문은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걸려?
일주일 정도면 복원 가능합니다. 주주총회가 5일 뒤야. 그 전에 끝낼 수 있어? IT 전문가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밤새 작업하면 가능합니다. 돈은 얼마가 들어도 좋아. 무슨 수를 써서든 그 전에 끝내. 한도연의 목소리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이 내리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빛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한도연은 다시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면회 시간이 지났지만 그녀의 이름은 여전히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이주는 유치장에서 한도연을 보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할머니, 결과 나왔다. 이준아. 한도연은 친자 검사 결과지 사본을 철창 사이로 건넸습니다. 이주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받아들었습니다. 99.99%. 그 숫자를 보는 순간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 제가, 그래, 넌 내 손자야. 이제 법적으로도 증명됐어. 이주는 종이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평생 자신이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어디서 왔는지, 왜 버려졌는지, 그 모든 질문에 이제 답이 있었습니다. 자신은 한희준이었습니다. 한도연 회장의 손자였습니다. 가족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5일 뒤에 주주총회가 있어. 한도연이 말했습니다. 거기서 모든 걸 밝힐 거야. 25년 전의 진실, 한기문의 범죄, 그리고 내 누명. 전부 다. 하지만 증거가 있어. 테이프도 있고 CCTV 영상도 복원 중이야. 국과수 전문가 의견서도 준비하고 있고. 한도연은 철창 사이로 손을 넣어 이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라. 할머니가 반드시 널 꺼내줄게. 그리고 내 이름을 되찾아줄게. 이주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25년간 혼자 살아왔지만 이제는 자신을 위해 싸워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머니. 진심으로. 한도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주름 가득한 얼굴에 피어난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고마워하지 마. 이건 당연히 해야 할 일이야. 25년 전에 했어야 할 일을 이제야 하는 거야. 면회를 마치고 저택으로 돌아온 한도연은 서재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서류를 검토하고 전략을 수정하고 예상 가능한 모든 상황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했습니다. 79세의 나이에 잠을 줄이는 것은 무리였지만 그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창밖이 밝아올 무렵 한도연은 창가에 서서 정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느티나무가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25년 전 손자의 돌잔치 날 심은 나무. 그 나무를 손자가 직접 살려낸 것입니다. 서로를 알지도 못한 채. 재민아. 한도연은 하늘을 향해 중얼거렸습니다. 내 아들을 찾았다. 이제 할머니가 지켜줄게. 내가 못다한 것, 내가 대신할게. 아침 공기가 차갑게 그녀의 볼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뜨거웠습니다. 5일. 단 5일만 기다리면 됩니다. 그동안 준비를 마치면 25년간 감춰진 진실이 마침내 세상에 드러날 것입니다. 한편 한기문도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서재에서 그는 비상대책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이 사진을 매수하고 주주들을 설득하고 언론 플레이를 준비했습니다. 한도연이 무엇을 알고 있든 무엇을 준비하고 있든 먼저 선수를 쳐야 했습니다. 늙은이가 아직도 날카롭군. 한기문은 이를 갈았습니다. 25년 전에 깔끔하게 처리했어야 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후회해봤자 소용없었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했습니다. 주주총회까지 5일. 두 사람 모두 시간과의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진실을 밝히려는 자와 감추려는 자의 마지막 대결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한진건설 본사 대회의장에는 이른 아침부터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대형 샹들리에가 천장에서 은은한 빛을 내리쬐고 긴 원탁 테이블 주위로 이사진과 대주주들이 하나둘 자리를 채워갔습니다. 회의장 밖에는 취재진이 몰려 있었습니다. 한진건설 명예회장 댁 절도 사건 이후 처음 열리는 주주총회라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한기문은 회의장 상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검은 양복에 붉은 넥타이, 자신감 넘치는 표정. 지난 5일간 그는 쉬지 않고 움직였습니다. 이사진 절반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였고 핵심 주주들에게는 한도연 회장의 건강 문제를 암시하며 불안감을 조성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그는 회장의 경영권을 박탈하고 자신이 완전한 지배권을 쥘 예정이었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한기문이 의사봉을 두드렸습니다. 그 순간 회의장 문이 열리고 한도연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짙은 남색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백발을 단정하게 빗어올린 모습은 79세의 나이가 무색할 만큼 당당했습니다. 그녀의 뒤를 변호사 박정수가 서류 가방을 들고 따랐습니다. 어머, 회장님, 오셨습니까? 한기문의 목소리에는 가식적인 반가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한도연은 대답하지 않고 자신의 자리로 걸어갔습니다. 그녀의 발걸음 소리가 조용한 회의장에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안건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한기문이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먼저 최근 회장님 댁에서 발생한 절도 사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회사 기밀이 유출될 뻔했고 한진건설의 이미지가 크게 실추되었습니다. 회의장에 웅성거리는 소리가 퍼졌습니다. 한기문은 일부러 잠시 말을 멈추고 분위기를 살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회장님께서 신원도 확인하지 않은 떠돌이 청년을 집에 들여 이런 사태를 초래하셨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판단력의 심각한 저하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한기문은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이준이 체포되는 장면, 천장에서 쏟아지는 서류와 현금, 그리고 수갑을 찬 채 끌려가는 모습, 자극적인 사진들이 대형 스크린에 펼쳐졌습니다. 강희준이라는 이 남자는 보육원 출신의 전과 없는 배달부였습니다. 회장님께서 교통사고 직전에 구해준 인연으로 집에 들이셨다고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것은 매우 위험하고 비상식적인 판단이었습니다. 한도연은 아무 말 없이 한기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고요했습니다. 마치 폭풍 전의 바다처럼. 따라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제안합니다. 한기문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도연 회장님의 명예회장직 해임, 그리고 경영권 전면 이양을 회장님의 연세와 건강을 고려할 때 이것이 회사와 주주들을 위한 최선의 선택입니다.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이사진 중 일부는 고개를 끄덕였고 일부는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기문은 손에 든 의안서를 들어 보였습니다. 이미 이사진 과반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바로 그때 한도연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한기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한기문 대표. 한도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회의장 구석구석까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내 판단력이 흐려졌다고? 비상식적이라고? 회장님, 자리에 앉아 계시죠? 순서에 따라. 아니, 지금 내가 말할 거야. 한도연은 한기문 바로 앞에 섰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부딪혔습니다. 한기문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한도연의 눈빛에서 예상치 못한 것을 본 것입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확신이.
분노가 아니라 준비된 계산이. 내가 집에 들인 그 청년. 강희준. 한도연이 회의장 전체를 향해 말했습니다. 그 아이의 진짜 이름은 한희준이야. 내 아들 한재민의 아들. 내 손자. 회의장에 충격의 파도가 퍼졌습니다. 웅성거림이 커졌고 이사진의 얼굴에 당혹감이 떠올랐습니다. 한기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무슨 헛소리를. 헛소리? 한도연은 냉소를 머금었습니다. 그녀는 변호사에게 눈짓했고 박정수 변호사가 서류를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국과수 공인 유전자 검사 결과야. 친자관계 확률 99.999%. 한희준은 내 손자가 맞아. 서류가 이사진 사이로 돌아갔습니다.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서류를 들여다보았습니다. 한기문은 의자 팔걸이를 세게 움켜쥐었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붉어져 나왔습니다. 그 아이는 25년 전 재개발 철거 사고에서 살아남았어. 부모님은 돌아가셨지만 어머니가 몸으로 감싸서 아기만 살았지. 한도연은 한 발짝 더 한기문에게 다가섰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그 아기를 보육원에 버렸어. 죽은 걸로 서류를 조작하고. 왜 그랬을까? 사고의 진실이 밝혀지면 곤란했으니까. 안전 규정을 무시한 야간 철거 작업이 들통나면 회사가 무너질 테니까. 한기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근거 없는 비방입니다. 회장님, 지금 저를 모함하시는 겁니까? 근거 없다고? 한도연이 다시 변호사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박정수 변호사가 오래된 카세트 플레이어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재생 버튼이 눌러졌습니다. 25년 전의 목소리가 회의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김은 상무님, 이건 아닙니다. 안전 점검도 안 하고 철거를 강행하면. 시끄러. 일정 맞추려면 오늘 당장 해야 해. 책임은 내가 진다고. 회의장이 얼어붙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한기문에게로 향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종이처럼 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녹음은 계속되었습니다. 사고 직후의 아수라장, 그리고 살아남은 아기에 대한 대화가 흘러나왔습니다. 아기를 처리하라고. 이 사고가 알려지면 회사 끝이야. 애만 없으면 재개발 보상 문제는 끝나. 녹음이 멈췄습니다.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한기문은 테이블을 짚고 서 있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리는 것이 눈에 보였습니다. 가짜야, 조작된 거야. 조작? 한도연이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IT 전문가가 준비한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25년 전 재개발 현장 CCTV 영상이었습니다. 화질은 좋지 않았지만 장면은 또렷했습니다. 무너지는 건물, 먼지와 연기, 그리고 그 속에서 아기를 안고 빠져나오는 남자의 모습. 이 사람은 당시 철거 현장 관리인이야. 그리고 이 아기가 내 손자야. 영상이 이어졌습니다. 관리인이 아기를 누군가에게 넘기는 장면, 그리고 그 아기를 안고 차에 태우는 젊은 한기문의 모습. 내가 직접 지시하고 내가 직접 확인했지. 이 영상이 조작이야? 한기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이 사진의 시선이 싸늘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아까까지 자신의 편이었던 사람들조차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국과수 음성 분석 보고서야. 한도연이 또 다른 서류를 들어보였습니다. 녹음 속 목소리가 한기문 본인의 것임이 확인됐어. 일치율 97% 이상. 이건 함정이야. 한기문이 악을 썼습니다. 25년 전 일을 가지고 나를 몰아세우는 거야. 공소시효도 지났어. 살인미수에는 공소시효가 없어. 회의장 문이 열렸습니다. 검찰 수사관들이 들어왔습니다. 선두에 선 검사가 영장을 들어보였습니다.
한기문 씨 살인교사, 증거인멸,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한기문은 뒷걸음질 쳤습니다. 하지만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등 뒤에는 벽이 있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그때 회의장 뒤쪽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문 사이로 한 청년이 걸어 들어왔습니다. 단정한 검은 정장에 하얀 셔츠, 넥타이는 짙은 남색이었습니다. 한도연의 정장과 같은 색, 굳은 살 박힌 손은 여전했지만 어깨를 편 자세와 당당한 걸음걸이는 며칠 전 유치장의 그 청년과는 딴 사람 같았습니다. 강희준, 아니 한희준이었습니다. 회의장에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한기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준은 천천히 회의장 중앙을 가로질러 걸어왔습니다. 그의 시선은 오직 한기문만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나온 거야? 한기문이 더듬거렸습니다. 이준은 그 앞에 멈춰 섰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당신이 만든 누명은 풀렸어요. 이준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당신이 고용한 사람이 자백했거든요. 뇌물 받고 증거를 조작했다고. 한기문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습니다. 25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수갑 채워. 검사가 지시했습니다. 수사관들이 다가와 한기문의 손목에 수갑을 걸었습니다. 차가운 금속이 살을 파고들었습니다. 한기문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패배를 인정하는 것처럼. 한기문 대표는 조사를 위해 연행하겠습니다. 한기문이 수사관들에게 양팔을 잡혀 끌려나갔습니다. 회의장 문을 나서기 직전 그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한도영과 이준이 나란히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79세의 할머니와 29세의 손자, 25년 만에 다시 함께 선 가족. 문이 닫히고 회의장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잠시 후 한도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주주총회는 연기합니다. 새로운 안건이 준비되는 대로 다시 소집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회의장에는 한도연과 이준, 그리고 변호사만 남았습니다. 한도연은 이준을 바라보았습니다. 정장 차림의 손자는 낯설면서도 자연스러워 보였습니다. 마치 원래부터 이 자리에 있었어야 할 사람처럼. 잘했다, 이준아. 할머니가 다 해주신 거예요. 저는 그냥 서 있기만 했어요. 아니야. 내가 서 있어줘서 힘이 됐어. 한도연은 이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떨리는 손이었습니다. 아드레날린이 빠져나가면서 온몸에 피로가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눈물과 함께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끝났어. 25년 만에 드디어 끝났어. 이준은 할머니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감싸 안았습니다. 작고 여윈 어깨였습니다. 평생 혼자 짊어져 온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을지 이제야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고생하셨어요, 할머니. 한도연은 손자의 품에서 조용히 울었습니다.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25년간 묵혀두었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움, 죄책감, 분노, 그리고 마침내 찾아온 안도. 회의장 창밖으로 오후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먼지처럼 떠다니던 거짓이 모두 걷히고 마침내 진실의 빛이 세상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25년의 세월을 건너 마침내 서로를 찾은 할머니와 손자가. 잃어버린 시간은 돌아오지 않겠지만 남은 시간은 함께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어떤 상처는 평생 아물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 위에도 꽃은 핍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서울의 봄은 어김없이 찾아왔고 한진건설 본사 앞 벚나무 가로수가 분홍빛 꽃잎을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출근하는 직원들 사이로 한 청년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단정한 네이비색 정장에 깔끔하게 빗어 넘긴 머리카락. 1년 전만 해도 새벽 배달을 하던 손에는 이제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한희준, 한진건설 사회혁신본부 상무. 29세에서 30이 된 그의 명함에는 더 이상 강이라는 성이 없었습니다. 상무님, 좋은 아침입니다. 로비에서 직원들이 인사했습니다. 이주는 미소로 화답하며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1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상무님이라는 호칭이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움츠러들지 않았습니다. 이 자리는 누가 준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감당해야 할 책임이었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하자 비서가 일정을 보고했습니다. 오전 10시에 영등포 재개발 구역 현장 방문이 있습니다. 오후에는 주민 간담회가 예정되어 있고요. 알겠어. 현장 방문 전에 어제 보고서 한 번 더 검토할게. 이주는 책상에 앉아 서류를 펼쳤습니다. 철거 없는 재개발 시범 사업 1차 보고서. 그가 직접 기획하고 추진한 프로젝트였습니다. 기존 건물을 무조건 부수고 새로 짓는 방식이 아니라 주민들이 살면서 단계적으로 리모델링하는 새로운 재개발 모델. 오래된 동네의 기억과 공동체를 보존하면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방식이었습니다. 25년 전 자신의 부모님이 목숨을 잃은 것도 재개발 현장이었습니다. 무리한 철거 작업, 안전을 무시한 공사. 그래서 이주는 이 프로젝트에 특별한 의미를 담았습니다. 다시는 그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사람의 삶이 짓밟히지 않도록. 창밖으로 봄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이주는 잠시 일손을 멈추고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1년 전 이맘때 자신은 유치장에 있었습니다. 누명을 쓰고 버림받고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인생이 얼마나 예측 불가능한 것인지 새삼 느꼈습니다. 오전 현장 방문은 순조로웠습니다. 영등포의 오래된 주택가에서 이주는 주민들과 직접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70대 할머니가 그의 손을 붙잡고 말했습니다. 상무님, 정말 고마워요. 다른 데는 무조건 나가라고 하는데 여기는 우리 살면서 고쳐준다며요. 이 동네에서 50년을 살았는데 쫓겨날까봐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이주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거칠고 주름진 손이었습니다. 평생 일하며 살아온 손. 걱정 마세요, 어르신. 절대 쫓아내지 않을게요. 이 동네가 더 좋아지는 걸 직접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현장을 둘러보며 이주는 공사 담당자들과 세부 사항을 점검했습니다. 안전기준, 소음 관리, 주민 편의 시설. 사소한 것 하나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25년 전의 비극이 반복되어서는 안 됐습니다. 오후 주민 간담회가 끝난 것은 해가 기울 무렵이었습니다. 이주는 차에 오르며 운전기사에게 말했습니다. 청담동으로 가주세요. 회장님 댁으로요. 저택에 도착했을 때 정원에는 저녁 노을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이주는 차에서 내려 익숙한 길을 걸었습니다. 진입로 양쪽에 조경수들, 잔디밭, 그리고 그 한가운데 서 있는 느티나무. 1년 전 자신이 살려낸 나무는 이제 더욱 풍성해져서 넓은 그늘을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나무 아래에 벤치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1년 전에는 없던 것이었습니다. 한도연 회장이 이준을 위해 설치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손자가 쉴 수 있는 자리를. 현관문을 열자 따뜻한 공기와 함께 익숙한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된장 끓는 냄새, 마늘 볶는 냄새,
그리고 밥 짓는 냄새. 이준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할머니 왔어요. 왔니? 손 씻고 와. 밥 다 됐어. 주방에서 한도연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주는 구두를 벗고 실내화로 갈아 신은 뒤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 광경을 보고 멈춰섰습니다. 한도연이 앞치마를 두르고 가스레인지 앞에 서 있었습니다. 냄비에서는 김치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있었고 옆에는 갓 지은 흰 쌀밥이 김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79세, 아니 이제 80세가 된 노인이 손수 요리를 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할머니, 또 직접 하셨어요? 가사 도우미 분한테 시키시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 손자 밥 해주는 게 그렇게 힘든 일이니? 한도연은 웃으며 불을 껐습니다. 김치찌개를 뚝배기에 옮겨 담는 그녀의 손놀림은 능숙했습니다. 젊은 시절 아들 재민이에게 밥을 해주던 때의 기억이 손끝에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식탁에는 소박하지만 정성스러운 상이 차려졌습니다. 김치찌개, 계란말이, 시금치나물, 멸치볶음. 반찬 하나하나에 손맛이 배어 있었습니다. 앉아. 많이 먹어. 이주는 자리에 앉아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김치찌개 한 술을 입에 넣는 순간 눈이 감겼습니다. 칼칼하면서도 깊은 맛. 시원하면서도 따뜻한 맛. 식당에서 사 먹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맛이었습니다. 어때? 맛있어? 네, 맛있어요. 할머니가 해준 건 다 맛있어요. 한도연의 눈가에 주름이 깊어졌습니다. 행복한 주름이었습니다. 25년간 해주지 못한 밥을 이제라도 해줄 수 있다는 것이 그녀에게는 기적 같았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특별한 대화가 없어도 괜찮았습니다. 함께 밥을 먹는다는 것, 같은 식탁에 앉아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이주는 설거지를 자청했습니다. 한도연은 처음에는 말렸지만 이준의 고집을 꺾지 못했습니다. 내가 할게요. 할머니는 쉬세요. 고집은 누굴 닮아서 그렇게 고집이 세니? 한도연은 투덜거리면서도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주방에서 설거지하는 손자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아들 재민이도 저랬다고. 밥 먹고 나면 꼭 설거지를 도와주던 아들. 그 아들의 모습이 손자에게서 보였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두 사람은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봄밤의 공기는 따뜻했고 하늘에는 별이 총총했습니다. 느티나무 아래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오늘 현장은 어땠어? 좋았어요. 주민분들이 많이 기뻐하시더라고요. 쫓겨나지 않아도 된다고. 잘하고 있구나, 우리 이준이. 한도연은 손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1년 전보다 부드러워진 손이었습니다. 배달 핸들을 잡고 흙을 만지던 손이 이제는 서류를 넘기고 악수를 하는 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할머니, 응, 감사해요. 저를 찾아줘서, 믿어줘서, 이렇게 기회를 줘서. 한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고마워. 25년 동안 혼자 버텨줘서, 살아있어줘서, 나한테 돌아와줘서. 바람이 불어 느티나무 잎사귀들이 속삭이듯 흔들렸습니다. 마치 25년의 세월이 그 잎새 사이로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슬픔도 분노도 외로움도 모두 바람에 실려 멀리 날아가고 남은 것은 따뜻한 평화뿐이었습니다. 아빠랑 엄마는 어떤 분들이었어요? 이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한도연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빛 사이로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이 어른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내 아빠는 따뜻한 사람이었어. 말은 많지 않았지만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이었지.
내가 그 점을 많이 닮았어. 한도연은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이었습니다. 내 엄마는 밝은 사람이었어. 웃음이 예뻤지. 처음 우리 집에 왔을 때 긴장해서 얼마나 어색해했는지 몰라. 그런데 헤어질 때는 내가 더 아쉬워했어. 이주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한 번도 보지 못한 부모님이었지만 할머니의 이야기를 통해 조금씩 그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너를 정말 사랑했어. 태어났을 때 얼마나 기뻐했는지. 내 아빠가 울었어. 아들이 태어났다고, 평생 지켜주겠다고. 한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지켰어. 건물이 무너질 때 내 엄마가 너를 품에 안고 몸으로 막았대. 그래서 내가 살았어. 이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등의 흉터가 희미하게 욱신거렸습니다. 25년 전의 상처, 부모님이 남긴 마지막 흔적. 고마워요. 말씀해 주셔서. 언제든 물어봐. 내가 기억하는 건 다 말해줄게. 내 아빠 어릴 때 이야기, 내 엄마랑 결혼할 때 이야기, 내가 태어났을 때 이야기. 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봄바람이 따뜻하게 볼을 스쳤습니다. 어디선가 봄꽃 향기가 실려왔습니다. 할머니, 응. 앞으로도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저랑 많이 밥 먹어요. 한도연은 웃었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그래, 그래야지. 아직 해줄 게 많아. 된장찌개도 해줘야 하고, 불고기도 해줘야 하고, 잡채도 해줘야 해. 바빠서 언제 죽겠니? 이주는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한도연도 따라 웃었습니다. 웃음소리가 밤 공기 속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느티나무가 그 소리를 품듯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늦은 밤 이주는 별채 대신 본체의 방을 쓰고 있었습니다. 한도연이 고집한 것이었습니다. 손자는 손자답게 본체에서 자야 한다고. 이주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1년 전 고시원에 곰팡이 낀 천장과는 달랐습니다. 하지만 그때보다 더 편안했습니다. 잠자리가 좋아서가 아니라 이제 자신에게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느티나무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25년 전 자신의 돌잔치 날 심어진 나무. 부모님의 사랑과 할머니의 기원이 담긴 나무. 그리고 1년 전 자신이 살려낸 나무. 그 나무가 이 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마치 부모님이 지켜보고 있는 것처럼. 이주는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 하루도 무사히 끝났습니다. 내일은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입니다. 해야 할 일이 많았습니다. 프로젝트도 진행해야 하고, 회의도 해야 하고, 주민들도 만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혼자가 아니니까.